어떤 도시가 이전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도록 완전히 지우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1258년 2월 이슬람 문명의 보석인 바그다드는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을 수용하는 대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 전설적인 징기스칸의 손자인 훌라구칸이 지휘하는 15만 명의 몽골군에 맞섰습니다. 포위 공격은 단 12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벽 안에서 벌어진 일은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학살은 너무나 철저하여 티그리스 강은 파괴된 도서관의 먹물로 검게 변했습니다. 또한 학자들과 여성, 어린이들의 피로 붉게 흘렀다고 전해집니다. 몽골군은 바그다드를 단순히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위전에서 새로운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잡힌 민간인들을 공격 대열의 선두에 세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아이들을 인간 방패로 삼아 성벽 수비병들의 사기를 꺾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500년간 축적된 지식과 문화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행위였습니다. 중동에서 몽골의 유산을 정의할 냉혹한 잔혹성으로 실행되었습니다. 바그다드를 덮친 공포를 이해하려면 먼저 1258년까지 몽골군이 무엇을 달성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동으로 어설프게 진입하는 검증되지 않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대륙 정복 캠페인으로 단련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1219년에 징기스칸은 호라즘 제국을 직접 멸망시켰습니다.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같은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사마르칸트가 함락되었을 때 5만 명의 장인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남은 약 10만 명의 인구는 도시 성벽 밖 들판에서 체계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생존자들은 몽골 병사들에게 할당량이 주어졌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각 전사는 할당된 살해를 완료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정해진 수의 참수된 머리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할당량은 보통 24개에서 50개 사이였습니다. 니샤푸르에서 포위 공격 중 몽골 왕자가 살해된 후 복수는 너무나 철저했습니다. 총 170만 명의 인구가 학살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어 남성, 여성, 어린이별로 따로 배열된 해골 피라미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해골 피라미드들은 한때 주택가가 있던 곳을 표시했습니다. 훌라구칸이 바그다드를 목표로 삼았을 때 몽골의 명성은 이미 아문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합성궁을 휘두르는 것만큼이나 의도적으로 공포를 휘둘렀습니다. 몽골의 군사력은 중세, 군대에게 거의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병대는 하루에 100마일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13세기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모든 몽골 전사는 최소한 2~3마리의 말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는 말을 교체하며 저녁 내내 끊임없는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뿔과 나무, 힘줄로 만든 그들의 합성궁은 200야드 거리에서 갑옷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몽골 궁수들은 전속력으로 말을 달리면서도 정확하게 활을 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무서웠던 것은 그들의 정보망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스파이와 변절자, 상인들을 고용하여 도시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상세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들은 요새의 배치와 수비병의 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원지의 위치와 통치자들의 성향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심리전을 예술 형태로 실행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전 학살 보고서를 도시들에 보내면서 선택을 제시했습니다. 즉시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거나 저항하여 완전한 전멸에 직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없었고 협상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저항하는 도시들을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이로 인해 반항의 결과가 널리 퍼지도록 했습니다. 1258년에 바그다드는 아바스 칼리프 왕조의 최고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황금기 이후 광채가 상당히 흐려진 보석이었습니다. 서기 762년에 칼리프 알 만수르가 세운 이 원형 도시는 완벽한 수도로 설계되었습니다. 칼리프의 궁전이 중심에 있었고 거대한 성벽과 문으로 연결되는 도로들이 방사형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9세기와 10세기 전성기에 바그다드에는 지혜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학자들은 그리스어, 페르시아어, 인도어 텍스트를 번역했습니다. 수학과 천문학, 의학, 철학에서 발전하여 유럽 르네상스를 촉발했습니다. 그러나 1258년경 아바스 칼리프들은 주로 의례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권력은 튀르크 군사령관과 지방 총독들에 의해 침식되었습니다. 당시 칼리프 알 무스타심은 여러 면에서 나약한 통치자였습니다. 군사적 대비보다는 시와 쾌락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의 상비군은 약 5만 명의 병력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훈련이 부족하고 장비가 미비했습니다. 한때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도시의 유명한 성벽도 여러 부분에서 황폐해졌습니다. 내부 정치적 분열이 칼리프의 궁정을 괴롭혔습니다. 수석장관 이븐 알 알카미는 시아파 무슬림이었습니다. 그는 수니파 칼리프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었으며 몽골군과 비밀리에 서신을 주고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칼리프는 다가오는 몽골군의 위협에 대한 수많은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종교적 권위가 세속 군대로부터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그다드의 운명을 결정지은 발단은 1257년에 발생했습니다. 훌라구칸이 칼리프 알 무스타심에게 복종과 조공을 요구하는 사절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몽골의 주권을 인정하고 요새를 해체하며 충성을 보이기 위해 직접 출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칼리프의 답변은 오만하여 재앙적이었습니다. 그는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훌라구칸의 요구를 조롱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훌라구칸은 징기스칸의 손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반면 알 무스타심은 신실한 자들의 지휘관이자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계자라는 칭호를 가졌습니다. 칼리프는 몽골군이 감히 공격한다면 모든 이슬람이 바그다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설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집트에서 페르시아에 이르는 전사들이 도시 방어를 위해 몰려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헛된 허세였습니다. 칼리프는 이미 잠재적인 동맹국들을 소외시켰습니다. 분열된 이슬람 세계는 약해진 아바스 통치자를 방어하는 데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훌라구칸이 1257년 9월에 이 답변을 받았을 때 즉시 그의 대규모 군대에 바그다드로 진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몽골군은 산악 요새들을 격파하고 10배나 되는 규모의 야전군을 물리쳤습니다. 수십 개의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오만한 통치자 한 명 더 추가되는 것은 그들의 무자비한 징역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1257년 말 훌라구칸의 군대가 바그다드를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을 때 칼리프는 마침내 자신의 실수가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파크레딘이라는 장군이 지휘하는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도시 밖 방어 진지에서 몽골군의 진격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약 2만 명의 기병대로 구성된 이 부대는 1258년 1월에 출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몽골군은 공성전과 공학의 대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복한 중국과 페르시아 전문가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칼리프의 군대가 다가옴에 따라 몽골 공병들은 비밀리에 작업 중이었습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통제하는 제방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군대가 1258년 1월 11일에 만났을 때 몽골군은 후퇴하는 척했습니다. 칼리프의 기병대를 앞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진 신호에 따라 몽골 공병들은 홍수를 터뜨렸습니다. 바그다드 주변에 정교하게 관계된 들판은 몇 시간 만에 늪과 호수로 변했습니다. 칼리프의 중기병대는 진흙 속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말들은 가슴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몽골 기마 공수들은 허우적거리는 병력을 에워쌌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병사들에게 화살을 계속해서 쏘아댔습니다. 그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체계적인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칼리프의 병사 중 5,000명 미만이 바그다드로 겨우 도망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재앙의 소식을 함께 전했습니다. 칼리프의 야전군은
몽골군이 병력의 일부조차 잃지 않고 파괴되었습니다. 칼리프의 군대가 제거되자 훌라구칸의 군대는 1258년 1월 22일에 바그다드를 포위했습니다. 몽골군은 광대한 정복 범위를 반영하는 다국적 군대였습니다. 핵심 병력은 약 10만 명의 몽골군과 튀르크 기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중국인 공성기술자, 페르시아인 안내자, 아르메니아 및 조지아 기독교인 부대를 포함한 5만 명의 보조 병력이 보강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원정을 이슬람 통치자들을 공격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몽골군은 바그다드의 원형 성벽 사방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성벽은 둘레가 약 25마일에 달했습니다. 훌라구칸은 도시 동쪽에 지휘소를 설치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전을 관찰하고 보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몽골 공병들은 즉시 공성 무기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300파운드 무게의 돌을 던질 수 있는 투석기와 불타는 나프타 용기를 날릴 수 있는 투석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사들이 성벽을 오를 수 있게 하는 이동식 공성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정복 과정에서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요새화된 도시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은 대가가 컸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돌격하는 피비린내, 나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비병들의 의지를 꺾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공포가 진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몽골군이 교회와 주변 마을들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수천 명의 민간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들은 농부와 상인, 그리고 포위 공격을 피하기 위해 시골로 도피한 가족들이었습니다. 이 포로들은 노예가 되거나 즉시 살해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감시 아래 우리에 갇혔습니다. 특정하고 계산된 목적을 위해 살아남게 했습니다. 몽골군은 이 전술을 이전에 중앙아시아에서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그다드에서처럼 대규모로 실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1258년 1월 29일 몽골 공성 무기들이 동쪽 성벽을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벽 위의 수비병들은 그들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채찍과 창을 든 몽골 기병대에 의해 앞으로 몰린 민간인 대열이 성벽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남성, 여성, 어린이, 노인들은 공성 사다리와 해자를 메울 나무 묶음, 경사로를 만들 흙주머니를 들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 인간 방패들은 모든 공격 대열의 선두에 배치되었습니다. 성벽 위의 궁수들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다가오는 위협에 발포하여 동포와 이웃, 심지어 가족을 죽이거나 발포를 중단하고 민간인 뒤에 몽골군이 무저항으로 진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심리전은 엄청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성벽 위에 활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웃의 아내가 사다리를 들고 앞으로 밀려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옆에서 비틀거립니다. 뒤에서는 몽골 전사들이 난간 너머로 보이는 수비병들을 쏘기 위해 활을 준비합니다. 일부 수비병들은 민간인들을 쏘아 징역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동료 병사들에게 저주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발포를 거부하여 인간 방패들이 성벽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몽골 공병들은 잡힌 민간인들을 육체노동에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민간인들에게 기초를 파고 사다리를 놓게 하며 방어 사격의 첫 파도를 흡수하게 강요했습니다. 특히 이븐 알-아티르와 페르시아 역사가 주바이니의 현대 기록은 이 포로들의 울부짖음을 묘사합니다. 밤의 공격에서는 의도적으로 증폭되고 앞으로 몰아세워 공포와 혼돈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몽골군은 사기를 꺾는 것이 성벽을 부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이해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수비병들에게 전투가 헛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다면 저항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이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도시가 함락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바그다드에 대한 맹공격은 12일 동안 무자비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몽골군의 공성 무기는 교대로 작동했습니다. 성벽 어느 한 곳도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돌이 벽돌을 강타하는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너지는 탑의 굉음과 부상자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러한 소리들이 포위 공격의 끊임없는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칼리프의 방어군은 이전야전, 전투로 병력이 고갈되었습니다. 이제 약 3만 명의 병사와 무장 민간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몽골군이 만든 성벽의 틈을 빠르게 수리하려고 애썼습니다. 몇 달 동안 충분해야 했던 식량 공급이 부족해졌습니다. 칼리프가 여러 달 동안 경고를 받았음에도 도시를 제대로 비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티그리스강 덕분에 물 문제는 덜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도시 밖 양쪽 강둑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도시를 떠나거나 증원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칼리프는 이집트, 시리아, 페르시아의 이슬람 통치자들에게 필사적인 도움 요청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맘루크 술탄국은 몽골군을 위협할 강군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부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약해진 칼리프를 위해 병력을 위험에 빠뜨릴 이점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1258년 2월 5일, 이 주일도 차에 안 되는 포위 공격 후였습니다. 바그다드에서 흰 깃발을 든 사절단이 나타났습니다. 처음부터 충성심이 의심스러웠던 칼리프의 재상 입은 알카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스타심에게 협상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설득했습니다. 칼리프는 훌라구 칸을 직접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는 마다들과 고위 관리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도시의 주요 시민 3,000명도 성의의 표시로 함께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칼리프의 행렬이 몽골군 진영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공식적인 예의를 갖춰 환영받았습니다. 훌라구 칸은 무스타심과 대화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신학, 역사, 그리고 바그다드의 영광스러운 과거에 대해 논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몽골 병사들은 칼리프를 동반했던 3,000명의 시민들을 조용히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떨어지자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3,000명 모두 몇 분 안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메시지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칼리프는 아들들과 직계 가족과 함께 포로로 잡혔습니다. 훌라구 칸은 바그다드의 남은 방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즉시 무조건 항복하거나 3,000명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1258년 2월 10일 바그다드의 성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의도적인 항복이었는지 아니면 몽골군이 마침내 성벽을 뚫고 들어온 결과인지는 역사적 자료마다 다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몽골군은 홍수처럼 도시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그 후 7일간의 조직적인 파괴가 이어졌습니다. 훌라구 칸은 병사들에게 바그다드를 완전히 약탈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과 유대인만 목숨을 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훌라구의 기독교인 아내 도쿠즈 하툰과 장군 키트부카의 간청으로 구제받았습니다. 몽골 전사들은 거리마다, 동네마다 이동하며 마주치는 모든 무슬림을 죽였습니다. 동시대 역사가들은 사망자 수에 대해 다양한 추정치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2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학살 중에 죽었다는 데 동의합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기록은 약 80만 명이 사망했다고 제시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실제 수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살육은 무작위적인 혼란이 아니라 조직적인 도살이었습니다. 몽골 부대는 특정 구역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가옥, 궁전, 모스크, 그리고 시장을 체계적으로 비웠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참수되거나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여성과 아이들은 흔히 함께 살해당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노예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5세기 동안 축적된 수많은 원고의 보관소였던 유명한 지혜의 집은 파괴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정확히 얼마나 많은 책이 사라졌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릅니다. 추정치는 수십만 권에서 수백만 권에 이릅니다. 티그리스강이 며칠 동안 잉크로 검게 흘렀다는 유명한 이야기는 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 독립적인 자료들이 이를 확인합니다. 책들이 너무 많이 강으로 던져졌습니다.
병사들은 그것을 다리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천문기구, 의학서적, 수학 논문, 철학 저작, 시집 등 수세기 동안 축적된 지적재산은 엄청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에 타거나 물에 녹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악명 높은 죽음은 칼리프 알 무스타심 자신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훌라구 칸은 왕족의 피를 흘리는 것에 미신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것이 불운이나 신의 징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를 흘리지 않고 칼리프를 처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택된 방법은 알 무스타심을 카펫에 쎄서 말에 밟혀 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록은 그가 몽골 병사들에게 곤봉으로 맞아 죽었다고 시사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공개적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일부 자료는 그들이 반으로 잘렸다고 말하고 다른 자료는 참수당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살해당하거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서기 750년부터 525년 동안 이슬람을 상징적으로 통치했던 아바스 칼리프조는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 종말은 한 노인이 카펫에 쌓인 채였습니다. 그는 폐허가 된 수도박 진흙밭에서 말발굽 아래 죽어갔습니다. 바그다드의 물리적 파괴는 인명살상만큼이나 철저했습니다. 몽골군은 단순히 도시를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해체했습니다. 이 지역을 번성하게 만들었던 관계 시스템은 파괴되었습니다. 운하는 잔해로 가득 찼고 제방은 무너졌습니다. 도서관은 불탔고 궁전은 약탈당한 후 철거되었습니다. 모스크는 마구간으로 개조되거나 단순히 파괴되었습니다. 데모스크의 유명한 나선형 미나레트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바그다드의 대부분 건축물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몽골군은 운반할 수 있는 모든 귀중품을 가져갔습니다. 금, 은, 보석, 미술품, 고급 직물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훌라구의 페르시아 수도나 더 동쪽 몽골의 데칸에게 보내졌습니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은 파괴되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말살이었습니다. 이는 바그다드가 다시는 몽골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권력의 중심지가 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직후의 여파로 살아남은 약 10만 명에서 20만 명의 인구가 폐허가 된 도시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많은 사람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썩어가는 시신의 악취가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훌라구 칸 자신도 자신의 진영을 몇 마일 떨어진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몽골군은 몇 주 동안 이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주변 마을과 도시를 정복하기 위해 약탈 부대를 보냈습니다. 이는 어떤 저항의 중심지도 형성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상 이븐 알알카미는 몽골군에게 바그다드를 넘겨주는데 도움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몇 달 안에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질병, 죄책감, 혹은 조용한 암살 중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기독교 부대는 이슬람 세력에 대한 신의 징벌을 축하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유용성이 끝나면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바그다드의 함락으로 중동에서의 몽골 확장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훌라구 칸은 서쪽으로 진격을 계속했습니다. 1260년에 알레포와 다마스쿠스를 정복하여 시리아 전체를 몽골의 지배 아래 두었습니다. 몽골군의 징역은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동방의 기마병들이 지중해로 다가오고 있다는 보고에 유럽은 떨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1260년 9월, 현재 이스라엘의 아인 잘루트 전투에서 몽골군은 이집트의 맘루크군과 마주했습니다. 맘루크군은 뛰어난 지휘관 바이바르스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맘루크군은 아이러니하게도 튀르크 및 중앙아시아의 노예 병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몽골 전쟁을 연구하여 배운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후퇴를 가장했고 자체 기마 궁수들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몽골군의 일부 이점을 무효화하는 지형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으로 몽골군의 주력 부대가 패배했을 뿐 아니라 괴멸당했습니다. 몽골 지휘관 키트부카는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패배는 몽골군의 아프리카와 레반트 지역 진출을 막았습니다. 이는 수십 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국경을 확립했습니다. 하지만 바그다드 함락의 여파는 수세기 동안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거의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는 20세기가 되어서야 그 인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 시스템의 파괴는 이라크의 많은 부분을 비옥한 농지에서 늪지와 사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지적 중심은 서쪽 카이로로 옮겨졌습니다. 결국 이스탄불로 이동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슬람 세계가 상징적인 수도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본 심리적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를 특징지었던 자신감과 지적 모험심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보수주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성과보다는 과거의 영광을 되돌아보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만약 알라면 어땠을까라는 질문은 역사가들을 괴롭힙니다. 그 도서관들이 불탔을 때 어떤 과학적, 문화적 발전이 사라졌을까요? 어떤 서적과 사상들이 티그리스강에서 영원히 사라졌을까요? 바그다드에서 사용된 인간 방패 전술은 끔찍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몽골군은 이후의 다른 전역에서도 이 전술을 다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바그다드에서의 엄청난 규모는 결정적인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후대의 정복자들과 군사이론가들은 이 전술의 심리적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방어자들에게 자기 백성을 죽이거나 성벽이 뚫리게 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잔인함을 위한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병사들의 희생 없이 저항 의지를 꺾기 위해 고안된 계산된 심리전이었습니다. 현대 군사 용어로 우리는 이를 전쟁 범죄, 즉 무력 충돌 법규 위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13세기에는 제네바 협약도 국제 전쟁법도 없었습니다. 성공은 정복된 영토와 꺾인 적들로 측정되는 잔혹한 현실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벽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친구와 이웃이 살아있는 방패로 밀려나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을 말입니다. 총을 쏘든 쏘지 않든 어떤 선택을 해도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훌라구 칸이 고의로 가한 공포였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성벽은 재건될 수 있지만 꺾인 정신과 트라우마를 입은 주민들은 그럴 수 없음을 이해했습니다. 바그다드 공방전은 몽골군이 군사 전술뿐만 아니라 인간 심리 자체를 무기화하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방어자들을 잔악 행위에 공모하게 만들었습니다. 방어자들에게 자신의 도시와 백성을 파괴하는 데 참여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조차 평생 심리적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생존자로서의 죄책감과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도시 함락을 막지 못한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258년 바그다드의 함락은 단순히 또 하나의 도시가 정복되고 또 하나의 인구가 학살된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문명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 영구적으로 이동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축적된 지식이 연기와 피 속에 사라졌습니다. 인간 방패는 절박한 즉흥적인 행동이 아닌 계산된 군사 전술이 되었습니다. 몽골 제국 자체도 바그다드 함락 한 세대 안에 분열되었습니다. 계승 분쟁과 과도한 확장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리적 상처와 심리적 상처 모두였습니다. 오늘날 이라크는 1258년의 흔적을 여전히 보여줍니다. 이는 고고학자들이 가끔 발굴하는 물리적 폐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문화적 재앙의 기억 속에도 그 흔적이 존재합니다. 위대한 문명의 심장은 12일간의 포위 공격과 7일간의 학살로 찢겨 나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트라우마 속에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훌라구 칸이 바그다드에 도착하기 전에 격퇴되었다면 역사의 궤적은 극적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칼리프가 자존심을 굽히고 조공을 바쳤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지원군이 제때 도착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전당은 여전히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의 필사본들은 보존되고 복사되었을 것입니다. 과학 발전은 수세기 동안 가속화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 시스템은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이라크는 수세기 동안의 빈곤 속으로 추락하는 대신 번영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슬람 문명의 심리적 자신감은 온전하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방어적 보수주의 대신 지속적인 혁신을 장려했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질문 중 하나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1258년 2월의 7일 동안 얼마나 많은 천재들의 작품들이 영원히 사라졌을까요? 티그리스강에 던져지거나 불길에 휩싸인 것들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과학적 돌파구와 예술 작품들이 사라졌을까요? 바그다드 공방전은 인간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기념비입니다. 그것은 극단적인 전쟁 기술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훌라국하는 적을 물리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도시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한 문명의 지적 유산도 파괴했습니다. 그는 심리전 전술을 개척했습니다. 이 전술은 적의 주민들을 스스로에 대한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병사들은 더욱 효율적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손자는 합당한 후계자임을 증명했습니다. 정복은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민족의 저항 의지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역사에 길이 남을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때로 가장 잔인한 무기가 칼이나 화살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가장 잔인한 무기는 두 가지 견딜 수 없는 선택 사이에 강요된 결정입니다. 이 두 선택은 모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를 깊이 파고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그다드 공방전과 인간 방패의 끔찍한 전술에 대한 탐구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러한 심층적인 역사 분석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다음 24시간 안에 청해 좋아요를 달성합시다. 중세전쟁의 잔혹한 현실과 우리 세계를 형성한 전환점을 탐구하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하시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으로 어떤 역사적인 공방전이나 전투를 다루면 좋을지 아래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1453년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을 탐구해볼까요? 아니면 몽골의 키예프 파괴를 다룰까요? 오스만 제국에 맞선 빈의 필사적인 방어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이 이 채널의 콘텐츠를 이끌어갑니다. 군사 역사에서 여러분을 매료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기억해주세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은 우리에게 인간의 잔혹함과 인간의 회복력 모두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